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서입니다. 네, 제가 뉴브를 여러 주제로 하지만 경제 관련 뉴브를 했을 때 뭐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도 경제 관련해서 하나 갖고 왔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이시거나 저보다 조금 더 어린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선 제목은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 주도의 대출 상품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몰라요. 전혀 없어요. 자, 우선은 간단히 얘기하면 한 줄 요약. 오늘의 한 줄 요약. 아이를 낳으면 돈을 드립니다. 봤던 것 같아 이거. 네. 근데 이거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뭐 3명 낳으면 대학 등록금까지 준다며 요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오늘 얘기할 거는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이제 줄여가지고 신생아 특례론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내년에 무려 26조 원이 목표 금액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주도형 대출 상품이 다 팔렸다. 솔드아웃이면 이제 시중에 26조 원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주요 골자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쭉 들어보세요. 자,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뭐 부부 합산 혹은 뭐 부부가 아니고 혼외면은 이제 1인이겠죠.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9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해줍니다. 9억까지 해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9억까지 사는 거를 다 오케이 받는다는 해준다? 거잖아. 그쵸, 9억이면은 욕심내서 산 거일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 뭐 서울이라고 치면은 욕심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싼 데를 간 게 아닌 거지. 그쵸. 그러니까 저렴한 데를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닌 거지. 욕심이 어디까지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는 아파트는 살고 싶어 하면은 서울에서는 보통은 8, 9억 대니까. 그쵸. 그것도 좀 막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브랜드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2년 이내에 출산을 하고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9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1억 3천이면 연봉이 예를 들면 뭐 8천 한 명, 5천 한 명, 7천 한 명, 뭐 6천 한 명. 뭐 그쵸. 근데 9억을 매수를 하겠다면 5억 주겠다. 주겠다가 아니고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그치. 주겠다는 좀 심했다. 주면 뭐 나도 낫지. 준다고? 당장 결혼? 당장?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죠, 금리. 그 금리가 책정된 거를 좀 말씀드리면 물론 뭐 내년에 시행될 때 바뀔 수도 있지만 1.6에서 3.3%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꿀이네요. 진짜 낮다. 고정금리? 뭐 그거는 상품이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뭐 정부 주도형이니까 어느 정도는 고정돼 있을 걸로 예측을 해요. 변동이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내년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연말 되면 이제 내년도 전망을 많이 하는데 여러 변수들이 있겠죠. 미국도 대선이 있고 한국은 총선이 있나요?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엄청 변수가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신생아 특례론이에요. 이게 시장에 풀리면 최대 23조 원이기 때문에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20대, 30대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현재 가임 가능하고 같은 말이네요. 가임이고 그리고 혼인을 했거나 앞둔 사람들한테는 구미가 당길 만한 소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미가 당길 만한 소식 아닐까요? 저금리에 저금리 최대 5억까지 해준다. 그렇죠. 우선은 이 대출 상품이 얼마나 강력한 상품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 한번 가서 대출 받아서 이 집은 사야겠다. 매수를 해야겠다. 마음을 잡았습니다. 시중은행으로 딱 가서 이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알아봤을 때의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선 금리를 한번 볼게요. 얼마를 빌리든 간에 지금 2023년 10월 기준 혹은 뭐 11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에서 7%입니다. 진짜 높다. 7%면 진짜 높다. 엄청 높은 거죠. 와, 2억 빌리면 얼마 내야 되는 거지? 1년에 1,400만 원. 이자만.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1억을 빌리면 이자만 한 700만 원을 내는 꼴인데 뭐 1억만 빌리는 게 아니니까요. 보통 집을 살 때는. 자, 그래서 뭐 대충 금리는 그렇다 치고 그래. 뭐 와이프도 벌고 나도 벌고 혹은 나도 벌고 남편도 벌고 버틸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
대출이 얼만큼 나오냐는 거예요. 금리를 떠나서. 맞아요. 집값이 얼마든 간에 몇 %까지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대출의 총액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를 세 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이제 LTV, DTI, DSR 이렇게 돼 있는데 뭐야 그게?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LTV는 우선 담보물의 가격을 봐요. 당신이 지금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그 가격의 몇 %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정해놓거든요. 보통은 이 LTV를 70%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 그 갖고 있는 주택의 개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70%라고 무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내가 최대 5억의 대출을 받으려면 살 수 있는 맥시멈 주택의 가격은 7억 1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산을 한 거예요. 역산을 해서 내가 5억을 대출받았는데 그게 LTV 70%를 만족시키려면 내가 최대 7억 1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살 때 5억 원이 이론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LTV, Loan to Value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딱 맞춰놨습니다. 70% 계산해서 어떻게 맞춰놨어요. 그런다고 나오느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출을 시행했을 때 너가 그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능력을 봐요. 그거를 DTI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잖아요. 뭐 보통은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럼 1년 동안 너가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그 갚는 총량을 계산했을 때 네 소득의 몇 %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무주택자가 60%로 책정이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는 1년치의 총 금액이 너의 총소득, 1년 총소득의 60%를 넘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번 돈 다 넣고 싶어. 대출만 해줘. 나는 다 넣을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규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됐냐? 이제 주택담보물의 가격도 뭐 통해서 LTV도 받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DTI도 봤다. 그런다고 나오느냐? 나오지 않습니다. DSR이라는 걸 봐요. DSR이라는 건 뭐냐면 너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거 아니잖아. 다른 대출도 봐야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을 때 너의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또 봅니다. 뭐 직장인분들 마통 쓰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직장인 전용 대출을 쓰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전용 대출을 쓰거나 또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따져서 너가 1년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 금액이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느냐로 또 한번 거릅니다. 이게 제일 규제가 셌을 때가 40%였어요. 너가 가진 모든 대출 포함해서 네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엔간해선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0%를 넘어가서 못 받는다 이게 아니고 40%까지만 대출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할 수 있는 총량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면 만약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대한민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부동산 버블기를 거치면서 계속 규제가 추가돼 왔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골랐고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야지라고 했어도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는 순간 LTV는 되시는데 DSR이 안 되고요. 이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시고요.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받았는데 이자는 4에서 7%인 거예요. 그렇게 집이 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오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이 와중에 우상향이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저희가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돈 구하기가 어려운데 집값은 왜 계속 오르는가 항상 미스테리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사고 싶은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무주택자라는 가정하에 상담을 이렇게 진행해 봤을 때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신생아 특례론이 왜 특례인지 확 옵니다. 우선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그렇죠. 지금 최저가 1%대라고 써 있는데 아마 거의 해당되진 않겠지만 많아봤자 3%대니까 대충 2%대가 중간이라고 치면 시중보다 2배 혹은 3배 저렴한 거예요. 2분의 1,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건이 있겠지만 최대 5억까지 담보물에 대해서 최대 5억까지 준다는 얘기는 DSR, DTI 같은 소득에 대한 규제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이자가 내려가면 그만큼 DTI, DSR에서 유리해요. 매달 내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 신생아 특례론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하나의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대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뭐 했을 때 뭐 회사에서 휴가 잘 낼 수 있게 뭐 권고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돈을 꽂아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냐. 이거는 부동산 부양이지. 그렇게 나 같은 입장에서 이제 출산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제 표준이 9억이 되겠네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집 사긴 글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집 살려면 애를 낳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뭐 몇 %고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주택담보대출 상품 보면 몇 프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80%. 어떤 게요? 70% 그 LTV? LTV가. LTV는 근데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보통은 70% 보거든요. 뭐 서울 완전 한복판에 강남권이다 이러면 LTV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보통 70% 보니까 그 주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가 아니고 이게 또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그러니까 무주택 가정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통은 무주택 생애 첫 구매일 때는 80%까지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10억 아파트를 사면 LTV가 80이라는 얘기는 8억까지도 준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최대가 5억인 상품이니까 그거 비교해 보면 또 최대 구매 가능 금액이 나올 텐데. 근데 약간 아까 9억 사면 5억 준다는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9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만 이 5억. 신생아 특례론이 가능하고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5억을 넘을 수 없다. 최대 금액은 5억이고 그러면 최대로 비싼 9억짜리를 샀을 때 최대로 비싼 5억이 떨어지느냐 마냐잖아. 그쵸. 뭐 그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도 어떻게 있죠. 따지면 퍼센티지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근데 8억을 살 때 5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7억을 살 때 5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쵸. 근데 이게 대출이라는 건 본인도 본인의 대출 한도를 몰라요. 맞아. 모르죠. 최대 9억이 최대 5억이니까 그거 최대 5억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본인의 소득과 그리고 지금까지 대출했던 실행 이력과 신용도와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다 따져서 그리고 주택담보물의 가치부터 해서 다 따져야 이제 얼마가 가능한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5억까지 뭐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기대를 하는 거고. 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제 앤서님이 되게 당연한 리액션을 해준 거예요.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만. 지금 사실 대한민국엔 두 개의 큰 힘이 있죠. 주택 가격을 버티려는 사람과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두 개의 이제 축이 있는데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표합니다. 근데 떨어뜨리려는 게 부동산 시장을 박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적정 가격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너무 버블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자산 버블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20년, 네. 21년, 22년. 그때 말도 안 되게 올랐으니 그게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아오려나 하다가 안 돌아왔거든요. 다시 올랐어. 내려가나 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전세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참 막 부동산 떨어지네, 뭐 전세도 떨어지고 산 사람들 큰일 났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렇게 큰일 안 났죠. 그래, 이것도 얘기하면 또 1시간 얘기할 거리긴 한데 못 내리는 사람들은 또 못 내리는 이유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결국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버블이나 이런 가격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특히 또 가계대출에 대한 얘기 요즘 많이 나오죠. 너무 각 가정들이 너무 대출이 많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걸 왜 했느냐라고 하면 제 뇌피셜상 제가 보기엔 이건 헝가리를 벤치마킹한 걸로 보입니다. 헝가리도 저출산 사실 뭐 유럽은 대부분 저출생이죠. 네. 예, 유럽권은 대부분 저출생인데 보통 이게 저출생이다 얘기하는 게 1점 몇이에요. 그렇지. 우리처럼 막 이제 0.6이야 이러진 않지. 1.3, 막 1.2 이러면 이제 저출생 국가인데 헝가리에서 2019년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느님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다고 국가에 신고하는 그 순간 대출이 국가 주도로 나와요. 은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막 발품 팔 필요 없이 딱 나와요. 이게 2019년 기준으로는 한국 돈으로 4천만 원이었는데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4천만 원이라는 한국 돈이 헝가리에서 얼만큼의 구매력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국가 주도로 대출을 줍니다. 네. 약간 게임 시작할 때 스타터 팩 주듯이 자 이거 도와줄게 딱 이러고 나옵니다. 그때가 제일 재밌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 이 대출이 무이자로 바뀝니다. 무이자? 무이자. 오호. 원금만 갚으면 돼요. 와, 무이자면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둘째가 생겼다. 음. 절반 정도를 탕감해줘요. 와우. 안 갚아도 되겠군. 네, 그러니까 아까 4천만 원을 치면은 2천만 원이 없어집니다. 와. 2천만 원만 갚으면 돼요. 근데 만약 셋째를 낳았다. 전부 탕감됩니다. 와. 셋은 기본으로 낳겠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그렇게까지 해도 안 나는 거지.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 거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지원을 헝가리에서 2019년부터 했고요. 네. 우선은 앤서님이 앞에서 좋은 리액션을 해주셨는데 우선 혼인율은 진짜 올랐어요. 혼인율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무려 40%. 오. 그러니까 이게 좀 연애 좀 오래 한 사람들이 결혼할까 말까 동거할까 말까 하다가 자 결혼만 하시면 4천만 원 바로 꽂아드립니다. 이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율이 40%가 올라갔고요. 합계 출산율은 우리가 이제 1점 몇 명, 뭐 0점 몇 명 얘기하는 이 합계 출산율은 단기간에 0.1명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유의미한 거죠. 이게 0.1명이라 그래서 에이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으로 마지막 발표된 게 0.76명이잖아요. 그게 0.86명이 됐다고 해봐. 우리 임시공휴일 생길걸? 경사야. 진짜 경사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안느님 말처럼 그거 해준다고 아이를 낳을까 싶지만 한 명을 낳은 사람은 2명 낳을까? 그리고 2명이 어쩌다 생겼어. 뭐 쌍둥이든 뭐 계획하지 않았던 2명이 생겼으면 이왕 탕감받을 거 한 명 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아이를 안 낳던 가정이 얼마나 낳았느냐 아니면 뭐 한 명이 있던 가정이 얼마를 더 낳았느냐 뭐 이런 자세한 통계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도를 도입하고 마이너스로 가진 않은 거죠. 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서로의 인과가 있느냐 그건 뭐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헝가리는 좀 유명해요. 그 저출산 기조가 너무 셌을 때 총리분인지 대통령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사람도 없고 하니까 노동력도 부족해질 거고 군사도 부족해질 거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막 이민을 받아야 된다 기술직 이민을 장려해야 된다 하는데 높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헝가리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헝가리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이제 제도 같은 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국도 비슷한 결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추가 아마 신생아 특례론인 것 같고 조만간 1년,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혼인 특례론이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 있을 것 5년 지나면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5년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23년 합계 출산율 0.76 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쯤부터 좀 만약 이 신생아 특례론이 나오고 나서 진짜로 혼인율이나 효과가 있다. 출생률이 유의미하게 0.01이라도 오르더라. 그러면 비슷한 상품이 더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됐을 때 가계대출은 누가 책임지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다. 왜냐면은 지금 3명 나오면은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사실 3명까지 또 안 낳잖아 사람들이. 근데 뭐 그 4천만 원이 헝가리에서 뭐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막 4억일 것 같진 않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2019년 기준 자료여서 지금은 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우리가 그냥 머리 굴려봐서 1억이라고 쳐봅시다. 1억도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4천만 원이 그러니까 헝가리가 사실 뭐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약간 엄청 선진국은 또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랑 돈값이 2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진 않거든요. 진짜 많이 쳐봤자 2배라 치면은 뭐 한 8천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그러면 되게 재밌네요. 간단하게 빅맥 지수로 한번 봐봅시다. 빅맥 헝가리에 있어요? 뭐 왜 저래? 너무 이제 장난이에요, 장난. 자, 지금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한국의 빅맥 지수가 3,4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헝가리는 얼마일까? 3,625원. 별 차이 안 나네요? 큰 차이 오히려 없네요. 거기가 더 비싼 거 아니야 지금 헝가리가? 헝가리가 200원 더 비싼데요? 그러게요. 오히려 헝가리가 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2배는 솔직히 너무 크고 2배 이상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0%가 좀 안 되는 거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사실 4천만 원 큰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신기하다. 우리나라는 왜냐면 저는
자녀 등록금까지 지원해주는 것,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주는 게 사실 애들 교육비가 엄청나잖아요. 그쵸.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엄청난 미끼라고 생각했고 한 명 더 나을까 말까 할 때. 근데 딱 그 대학 등록금 4년치가 한 4천만 원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근데 뭐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니까 대학 그 등록금만 나온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지금 초중고가 돈이 안 들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나면 돈도 좀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알지 못하는 우리가 피부로 접하지 못했던 복지가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게 지금은 낳으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을까까지는 못 왔던 것 같아요. 뭐 낳으면 뭐 이렇게 가사 도우미도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뭐 부모 급여라고 해서 뭐 월 얼마씩 부모에게 나오는 급여가 있고 막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대로 인과가 반대로 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는데 우리도 아이를 낳아볼까?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뭘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했던 건데 이젠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다행입니다. 자, 이래도 안 나왔나? 이러면서. 진짜. 근데 이래도 안 나오면 레전드. 이제 내년에 막 왈가왈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품 막 20 몇 조 팔린다 했는데 그래도 안 나와 막. 아, 근데 이게 전망이 좀 많이 있지만 23조 원은 다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거 출생률 얘기하면 할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민자를 받고 싶은 게 아니면 정신 차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당연히 자기한테? 저는 근데 출산 계획이 있어요. 저는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낳냐가 문제인 거지. 준비가 되면 나올 건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민자들이랑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이민의 배타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거 인식도 안 좋고 복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인 인식이 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지. 애기 낳기 싫으면 상관없어. 그럼 우리 이제 미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동의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낳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해줘.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좀 바뀌어서 자 이런 것도 있어. 이래도 안 나? 이러잖아요. 그 다음이 뭔지 알아요? 싱글세를 걷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무자녀 세대에게 무자녀 가구에게 불임 판정을 받지 않은 무자녀 가구에게 세금을 훨씬 세게 매기는 거예요.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걸 금액으로 추징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려나 싶긴 한데 이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터무니없는 말이 절대 아닌 게 국민연금 혹은 뭐 건강보험 지금 고갈되고 있잖아요. 쓰는 그쵸. 사람에 비해 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럴 때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가구와 개인에게 세금을 더 매기겠다라고 하면 지금도 동의하는 사람 꽤 많을걸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더 레전드. 대한민국 레전드. 그 정도면 전 국가적인 정신병이 있는 그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잘못되어 있는 진짜 거예요. 뭔가 있는 거야 정말 이거는. 국가의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해외 교수들이 대한민국 출생률을 듣고 리액션하는 영상이 있는데 유명했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거의 뭐 됐네요? 대박. 하나의 실험 국가 수준이에요 지금. 맞아. 우리는 지금 어엿한 저출생 국가 1등으로서 실험을 해주고 있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근데 안 나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뭔가 이상한 게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기 낳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 병원에서는 애 낳고 싶어서 난리거든요. 맞아요. 막 노산도 엄청 많고 요즘에는 그리고 애기 낳으려고 뭐 실험관 하고 뭐 난장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애기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또 잠깐 전체적으로 이제 또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은 또 이게 아니구나. 좀 신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예전에 흔하게 혼인하고 흔하게 자연 임신해서 흔하게 출산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좀 늦게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게 이제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너무 점점 길어지긴 하는데 야, 이거 정규 발제 아니야? 90년대생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90년대생들이 뭐 좀 사회 진출 시기가 느리고 돈 버는 시기가 느려져서 아이를 낳는 시기가 뒤로 펜딩될 수는 있지만 안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아예 안 낳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펜딩된 이 출산율이 어느 순간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이 깨진 게 그러니까 1.0 합계 출산율이 깨진 게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빈 공간이 늘어난 거지. 근데 공교롭게도 그 3년이 부동산 폭등기랑 똑같아서
해서 이거 부동산 때문 아니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지만 뭐 아무도 정답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3년이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는 펜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도 있었고 어쩌고 해서 펜딩돼서 이제 24년, 5년, 6년이 되면 0.7까지는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낙관적인 관점인 그치, 거죠. 봐야 알지.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아니면 어쩌고. 엉덩이 긁으면서 하는 얘기지. 근데 뭐 큰 숫자로 보기만 하면 밀레니얼 세대들 자녀가 에코붐 세대고 에코붐 세대가 90년대 생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펜딩 된 만큼 더 많이 나을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맞아. 지금 90년생들은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됐거나 결혼할 때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초산 연령을 생각해 보면 이제 90년대생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좀 있지 않아요? 비혼 외치다가 결혼해버리는. 나는 아직 없어. 아 그래요? 비혼 외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좀 많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정년기가 넘어가면서 약간 마음이 바뀌는 이런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신념은 나이 들수록 바뀌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신생아 특례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신생아 특례론 대출 얘기하다가 저출생 얘기하다가 주변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거 신생아 특례론 얘기하는 모든 방송 다 똑같아요. 처음엔 대출 상품 얘기하다가 이런다고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까요? 이걸 넘어가서 주변 얘기 좀 갑자기 하고. 저출생 얘기를 한 30분 해버리고 막 그러는데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사실 범님 낳을 거예요?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긴 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상품이 있다면 뭐랄까 결정에 쐐기를 박아줄 것 같아요. 아 쐐기까지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으면 이 특례론이 완판되기 전에 낳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범래님은 해당자는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근데 만약에 그래 해당 사항에 있었다면 신생아 특례론이 1년 만에 없어질 게 절대 아닐 거예요. 뭐 그 해만 애 많이 낳고 뭐 없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잘 된다면 이게 거의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이 될 텐데 있다면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나을 거라면. 그리고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점점 예산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긴 한데 만약 잘 되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의 문제지. 내년에 시행된 게 어떻게 되냐의 문제지만 어쨌든 많은 이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에게 고민의 한 포인트는 될 것 같아요. 이왕 낳을 거면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아마 의도한 거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밌었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정규 에피소드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